안녕하세요. 2차 공부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잠깐만 좀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내용 정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거 암기해서 실제 시험장 가는 거고, 이 내용 정리는 제 답안지 형식대로 가자면 제 답안지는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문제의 요지에서 요거 그 방가로라도 좀 써주세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채점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파르타반 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여기 문장의 의의입니다. 좀 써주시고 의의 쓰고 연결고리 쟁점 그다음에 판단 기준 그게 판례 문제면 판례 태도 법 문제면은 법령의 태도 판례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 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법령 같은 경우는 검토 칠 내용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절차에 관한 것들은 검토 칠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요 판단 기준을 여기 설문에다가 적용을 하고 마지막 그 설문에서 묻는 바에 대한 답만 쓰는 거. 만약에 설문에서 쟁점이 두 개 이상이라면 여기 판단 기준에서도 두 개 이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출문제는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하나 정도로 나오니까 그거를 1대1로 대응시켰으면 됐는데 혹시라도 두 개 이상 나오면은 여기도 두 개 이상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대신 항목은 좀 잘 나눠주시고요. 그래야 채점하기가 편하니까. 항목을 나누는 건 채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내용 정리를 처음에 뭐 하는 거냐면 요거 할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판단 기준에서 딱 기초가 되는 거. 그 판례 태도하고 법령의 태도. 이거 제일 먼저 잡고 그 다음이 이, 의 잡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너무 염두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될 거니까 연결고리라든지 검토 치는 거 이거는 나중 단계. 예, 그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고 글 쓰는 거는 처음에 무조건 길게 쓰는 연습 먼저 해야 됩니다. 짧게 쓰는 연습하다가 길게 쓰라 그러면 절대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배점별로 나눠 쓰는 거 5점짜리가 나오면 5점 배점 10점짜리가 나오면 10점 배점에 따라서 잘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마지막에 이제 필체하고 필속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내용 정리랑 글 쓰는 건 여기까지 요만큼만 이걸 2018년에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벽하게 잡는다. 나머지는 2019년부터 해도 좋다고요. 배점 연습이라던가 연결고리랑 검토는 이건 쳐가면서 이게 완벽하게 잡히면 자연스럽게 좀 습득이 될 겁니다. 그건 쓰다 보면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이게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판례 문제가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이 정말 뜬금없게 나온 거고요. 올해가. 그 다음에 법 문제는 많진 않았어. 예를 들어서 뭐 재정 같은 거 한 번밖에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법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와갖고 심사 기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원래 내면 안 됩니다.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근데 올해 이제 문제 출제한 의도가 특허청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실무형 문제 맛보기로 좀 해달라고 이런 무언의 압박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출제되는 그 유형이 엇비슷하게 낸 게 올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심사 기준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년부터도 그럼 이거 내겠다는 소리야. 내겠다는 소리여서 우리가 지금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살짝 건드리는 그 수업을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수업의 메인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내가 법을 공부했었는데 그 법령의 그 감각이 좀 많이 퇴색된 분들 그거 좀 부활시키는 게 이 수업이에요. 이 수업.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요거 많이 안 나갑니다. 제가 지금 심사 기준은 드렸지만 요거 드리긴 드렸지만 여기서 메인 되는 부분 살짝만 터치하지 여기서 많이 나가진 않아요. 여기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월 강의가 이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이 있는데 이 스파르타는 심사 기준만 나갈 거예요. 이 심사 기준을 아주 깊이 있게 밑줄로 정리해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사 기준 메인. 여기는 이제 대신 법으로 정리를 안 해. 그 법 정리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중요한 거 살짝만 터치할 겁니다. 시간 허락되는 선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 취지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2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2차에 대한 출제 방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공부 방향 바꿔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도 감각이 좀 살아 있을 텐데 그거에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제 결론이에요. 제 결론은 공부한 내용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이젠 추가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가하냐?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위주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판례 위주로만. 이거 위주로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례에 대한 검토 치는 연습만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걸 이제 추가하자. 이걸 추가해서 어차피 실무형 문제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엇비슷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이제 추가하자. 심사 기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형 얘기를 추가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바뀐 2차 시험에 대한 바뀐 태도 추가다. 추가는 심사 기준이 메인으로 추가되고 실무형은 제가 간간히 스파르타반에서 드릴 건데 이 수업에서 딱 1회차만 한번 할게요. 이 수업에서는 많이 못합니다. 스파르타반에서는 계속 할 건데 이 수업에서는 시간관계상 1회차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디까지나 1차 때 까먹은 법에 대한 리마인드가 메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리마인드가 메인. 오케이. 그 지금 받으신 자료가 이거 이제 조문 정리 노트 요거 한번 싹 그 조문에 대해서 큰 그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조문 동지 받았고 그 다음에 제 교재가 혹시라도 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기본서에서 표만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이제 1차 기본 강의 할 때 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재에서 정리해 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살짝 훑어보시면은 또 조문 정리 노트와 함께 법령 한번 쑥 마인드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교재에 있는 표만 발췌한 겁니다. 표만. 제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을 드렸습니다. 심사 기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용을 메인으로는 보진 못합니다. 우리 수업은 취지가 이제 법 잡는 게 뭐 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볼 건데 그럼 프린트하지 왜 이렇게 두껍게 다 주냐? 프린트하거나 압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무조건 처음 공부할 때는 압축된 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 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게 한 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드렸고 그 중에서 일부분 발췌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메인이 되는 교재를 하나 선정하면 좋습니다. 메인 되는 교재. 여러분들이 올해 봤던 그 교재로 선택하면 돼요. 올해 봤던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성호 변리사님 책을 봤다면 김성호 변리사님의 책을 잡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리마인드 하는 이 내용들 제가 드린 조문 정리 노트나 이건 프린트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필요하면은 추가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이게 내용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인 되는 교재에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추가하는 거. 그래서 법령의 태도라던가 기타 이제 실무형 심사 기준은 요번 강의 법과 심사 기준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
요거 판례는 판례 노트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 노트가 2차 시험에 나온 판례 모두 있기 때문에 내용에 빈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판례 노트 있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정리한 게 괜찮은 거 맞아 할 때 계속 써보는 거야. 써보면 이게 자신감이 생길 거거든. 써보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되고. 지속적인 써보는 연습은 제가 스파르타반에서만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파르타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2차생 분들이 많은 분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쳐. 큰 코 다쳐서 지금이 메인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2차생 분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1차에서 이게 좀 지겨워서 왜 그러냐면 1차가 상당히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할수록 이게 지겨움이 오거든. 그 지겨움이 살 회복이 안 되면은 2차를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는데 요즘 과거보다 1차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 힘든가 봐. 힘들어서 아직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근데 큰일 나. 큰일 나. 9월부터 진짜 하는 게 맞아요. 경각심 갖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문 정리 자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인데 조문 정리 자료 4페이지. 가볍게 조문에 대한 감각만 잡으시면 돼요. 가볍게 조문에 대한 감각만. 그 다음에 하나는 양해를 좀 해야겠네. 우리가 심사 기준은 언제 나가냐? 그때그때 진도가 됐을 때 나가요. 근데 불현듯 뭐 내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래서 계속 들고 오셔야 되는데 요거 양해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두껍죠? 근데 원래 공부하면은 책가방 두꺼운 게 있어 보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현듯 나갈 거란 말이에요. 불현듯. 제가 이제 특허법을 큰 틀로 하면 8개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절차 총칙, 두 번째가 거절 이유, 세 번째가 각종 절차들, 네 번째가 심사관 심사, 다섯 번째가 특허권 실시권 질권. 여기다가 제가 그 보충 프린트에 넣어놓은 거는 특파권도 아예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각종 권리들, 얘들 보통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같은 권리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침해 실체가 이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세 개입니다. 근데 신용회복 청구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오고요.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침해 절차가 심판소송, 마지막으로 PCT. 그리고 1차 시험은 여기다가 기타 조약, 파리 조약이나 W2까지 추가로 나오는데 2차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2차 시험에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한 PCT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큰 그림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세부로 들어가 봤어요. 그 밑에가 조금 더 세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절차 총칙에는 하여튼 감각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감각만. 당사자 파트가 있고요. 당사자는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권리자하고 당사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권리자라는 것은 특파권, 특허권 을 가진 사람이고요. 당사자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권리자하고 당사자가 일치하는 게 맞는데 권리자하고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따가 얘기 나올 건데 절차 속행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대리인. 이 대리인은 본인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변리사죠. 그 다음에 서류 작성하는 거. 우리가 무슨 절차라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서면 제출 그쪽, 그 다음에 서면 받는 것까지. 그 다음에 기간, 우리 특허에서 민감한 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3자 예측 가능성 위해서 기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절차를 하는 사람이 이 기간 내에 안 했으면 제3자가 이 절차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네. 이 예측을 위해서 기간을 좀 다 잡아놨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변리사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심사 기준을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갔는데 오늘 기간이 없어. 그럼 여유가 있지. 그럼 내일도 여유가 있을까? 아니야. 내일 갑자기 기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 언제 어디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게 또 이제 변리사 일이죠. 그래서 항시 이럴 준비가 돼 있는 자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휴가 가기가 애매해.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오늘부터 이번 주만 쭉 있고 다음 주에는 없고 그러지가 않아요. 기간이 띄엄띄엄 있단 말이야. 근데 휴가 가려면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3, 4일.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으면 내일은 없죠. 내일 모레 있어. 하루 갈 수는 없죠. 휴가가. 그랬을 때 이제 변리사들은 휴가를 가려면 동료들 잘 만나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동료를 잘 만나면 동료한테 살짝 부탁하는 거지.
근데 동료가 자기도 바쁜데 남의 일을 해주겠냐고, 동료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가지 말던가. 저는 지금 휴가를,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뭐 몸이 피곤한 걸 때는 쉰 거 빼고요. 제대로 된 휴가를 저는 몇 년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말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야 되죠. 그다음에 주중에는 벨리사 일이 그래. 기간이 이게 띄엄띄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의욕을 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1차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잉여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우울감이 갑자기 올 수가 있는데 그 우울감 완전히 해소된다고. 완전히 저런 생산적인 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고무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 그 다음에 수수료 돈 내는 거. 이거 갖다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간단히만 좀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반려나 절차무효, 이게 방식 심사하는 거죠. 반려나 절차무효. 이거 하나만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파르타반에서도 문제를 내봤더니 이거 순서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1차 기본 강의 때 기억나세요? 어떤 서류를 접수하면, 아니, 접수가 아니라 제출이지. 서류를 제출하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필기자료는 구체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다 웬만하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필기하는 이 필기자료까지는 올려드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제출하면 이걸 일단 특허청 측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할까 반려할까 먼저 봅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반려를 했으면 절차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수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절차 무효 사유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려 사유와 무효 사유가 함께 있는 출원 절차가 있다고 했을 때 무효도 하고 반려도 아니라고, 반려하고 끝이라고, 무효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얘가 저는 올해 나온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유형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고. 이게 절차 속행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었다고요, 올해 초에. 그래서 2차 수업할 때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런 너무 뉘앙스가 다른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버렸죠. 이거 절차 속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따가 종원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승계는 별 쟁점 없고요. 이게 여기가 권리자하고 당사자하고 이제 바뀌는 순간에 관한 건데, 권리자가 갑이었고 당연히 당사자가 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전부 다 권리에 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원 절차 이거 특허권이고, 심판 절차 이건 특허권이야. 그래서 당연히 권리자하고 당사자하고 같아야 돼. 자기가 밟은 절차에 의해서 자기 권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팔죠. 일단 상속 말고요. 일반 승계 말고. 일반 승계면 당사자의도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 그냥 말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할 거야. 어차피 우리 2차생이잖아. 그러니까 얘기해도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맞죠? 지금 수술 얘기해도 괜찮은 거 맞잖아. 2차생이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수술 갑니다. 바로 가버려요. 이거 말 나온 김에 가버립시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특정 승계를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이거 한번 쟁점 생각해봐요. 이전이라는 게 양도하고 일반 승계가 있어. 양도는 뭐 특정 승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양도는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파는 거. 일반 승계는 만약에 권리자가 사람이다. 상속이고요. 권리자가 법인이다. 합병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양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양도를 해요. 그러면 권리자는 을로 바뀌어. 당사자가 안 바뀌어. 그래서 권리자 을인데 당사자 갑이라고. 갑이 돈 주고 팔았는데 자기가 뭔 상관이야. 대충 한다고. 그래서 을이 불쌍해질 수 있어. 그 을이 당사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을이 당사자 들어오려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일반 출원 절차는 특허청일 거고 심판 절차는 심판원일 겁니다. 절차 속행 명령을 해줘야 돼.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이걸 해줘야 이제 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 2차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심판원에서 절차 속행 명령을 누락한 거야. 왜냐면 심판원에서 모를 수가 있어. 이거 파는 거 맞아? 이거 모를 수가 있다고. 솔직한 말로 모를 수도 있다고. 절차 속행 명령을 누락했을 때 이 권리자, 이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얘는 갑은 절차 대충 밟을 거 아니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을의 보호를 위해서 절차 속행 명령이 누락했을 때 갑이 당사로 돼 있는 건데, 그때 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특히나 심결 끝나고 심결 취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을이 제기할 수 있는지 이 쟁점이에요. 이게 이제 양도했을 때 이 라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해요. 그럼 권리자는 바뀌는데 당사자는 여전히 갑이야. 당사자도 을로 바뀌려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절차 속행 명령을 해줘야 돼. 그래야 바뀌어. 이게 양도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라인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거 권리자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리자가 계약만 해서 바뀌진 않아요. 출원이라면 명의 변경해야 되고요. 특허권이라면 이전 등록해놔야 됩니다. 이 쟁점이 같이 들어가지 이제. 그러면 2차 내기 너무 좋거든. 쟁점이 많아서. 이게 그냥 특정 승계의 상황이고요. 양도 상황. 그 다음에 일반 승계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승계는 쟁점이 조금 달랍니다. 일반 승계는 쟁점이 조금 달라. 권리자가 갑이었습니다. 당연히 절차도 갑이 밟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을한테 일반 승계가 됐습니다. 개인이라면 사망이고요. 법인이라면 합병에서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럼 일반 승계는 민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란 지위는 다 승계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당연히 승계돼. 권리만 승계 아니라 당사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도 을은 돼. 을은 되는데 을이 수계를 해야 절차가 진행이 돼. 무슨 소리냐면 당사는 당연히 을로 바뀌는데 수계를 하기 전까지는 중단이 돼요. 절차가. 저희가 중단해서 진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을이 당사자는 맞지만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려면 절차를 속행시켜야 돼. 속행시키려면 수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수계로 가는 거고요. 알겠어요? 쟁점이 조금 다르죠? 양도는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절차 속행을 해서 당사 바꿔주는 거고요. 여긴 중단 안 해요. 여긴 절차 멈추질 않습니다. 절차 속행 안 했어도 갑을 상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중단 안 하고 절차 속행을 해야 바뀌는데 여기는 중단을 하고 절차 속행이고 뭐고 당사자는 이미 바뀐 거야. 근데 이게 중단된 걸 풀으려면 수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특징 승계 일반 승계. 권리자 바뀌었을 때 상황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 권리자 바뀌는 건 우리 관점 없고 절차 진행이 우리가 관점이니까. 특히나 여기는 이쟁점 없어요. 일반 승계하면 출원이면 출원인 명의 바꿔야 되거나 특허권이면 이전 등록하거나 이거 필요 없죠. 일반 승계는 이거 안 바꿔도 바로 효과 나오잖아. 양짝을 대비하면 차이점이 있어서 만약 이 두 개를 같이 낸다. 그냥 30.5 끝. 교수님 아주 편해. 이 샘플 강의는 공개 강의로 올라갑니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이건 30점 그냥 5초 만에 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내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죠. 특히나 이제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올해 초에 대법원 나와서 이슈가 됐어요. 제 게시판에 올렸는데 상표 판례로 또 나왔어. 갑자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동안 판례가 없어서 어디서만 다뤘었냐면 특허법 주회에서만 다뤘습니다. 특허법 주회에서 권리가 일반 승계된 경우와 특정 승계된 경우를 나눠서 절차의 당사자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를 주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이미 논의가 있었거든. 우리 옛날에 특허법 다 일본 거 공부했기 때문에 주회는 일본에서 나온 학설들도 다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회는 이 논의가 있는데 주회에서 어떻게 풀이해 나가면 대한민국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 사정은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했었다고. 그 판례가 이쪽에서 대법원이 처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표에서 특허법 판례가 또 나오고 있다고. 물론 이쪽은 판례가 없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쟁점이죠. 일단 알아만 두세요. 이게 절차 속행 쪽입니다. 절차 속행은 이쪽이에요. 이 일반 승계 말고요. 특정 승계일 때 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지위가 바뀌냐? 여기는 속행을 해야 바뀌고 여기는 그냥 바뀌고 그 다음에 중단이 되냐? 양도는 중단 안 되고 상속은 중단되고 여긴 중단이 되니까 수계해야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거. 여긴 절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그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승계는 만약에 이 절차 속행 문제가 나오면 한 줄만 쓰는 거야. 이건 물어보지 않는 쟁점일 거라고. 한 줄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을이 당사자가 돼서 가져가면 을이 이렇게 다시 수기해서 가져가면 그 전에 밟았던 갑이 밟은 절차, 갑이 밟은 절차는 을에게 그대로 효력이 승계될 거다. 이렇게. 당사자가 바뀌면 이전 당사자가 밟던 절차는 바뀐 당사자한테 그대로 효력이 다 승계되거든요. 그건 한 줄만 쓰는 거예요. 그걸로 문제를 묻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다 하는 게 이게 효력 승계. 여기가 절차 속행 명령과 효력 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취하 포기. 이 절차 총칙 쟁점이에요. 여기가 절차 총칙.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제가 제 사례집 아마 한 지금 9월이니까 9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례집 9월 말 정도 나오면 이 사항들을 이제 넣어놓을 건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서 지금 상표 판례가 나왔다고 했죠. 상표 판례가 뭐가 나오냐면 권리가 양도됐는데 심판부에서 그 권리의 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절차 속행 명령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기속 재량행위로 갑니다. 거기에 기속이란 말을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부가 권리가 양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속행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을 구제를 위해서야. 을로 바뀌어야 을이 정당하게 당사로 들어가서 절차 밟을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 바뀌었으면 을이 들어가야지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할 거 아니야. 을이 절차 못 들어간 걸 아예 절차적 위법으로 봐줬다고 을 보호해 주려고. 그게 이번에 나오는 상표판례예요. 심판부에서 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기속, 양도 사실을 몰랐다면 절차 속행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속 재량행위로 가요. 재량이긴 재량이지만 알았다면 기속을 해줘야 되는 재량이다. 그래서 기속이란 말만 붙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조문 특강에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심판 절차에서 기속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법령에서 뭐 하여야 한다는 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판부에서 안 했으면은 특허법원 가서 절차적 위법으로 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속자를 안 하면 절차적 위법으로 가서 심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가. 그게 이번에 나온 상표판례고요. 여긴 어떻게 되냐면 여긴 심사기준에도 있어요. 심사기준에도 있는데 여기는 일반 승계가 일어나면 뭐 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그냥 당연 중단이야. 만약에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중단을 누락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절차적 위법 사유로 갑니다. 중단을 누락하면 절차적 위법 사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 사건이 없으니까 약간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반 승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연 중단이잖아. 중단 안 하고 심결을 내렸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건 심결 위법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할 수 있으면은 특허법원에 불복해서 심결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심결이 확정됐어 하면 재심 사유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 중단을 간과하고 절차 진행한 걸 대리권 흠결로 봐요. 근데 우리 대리권 흠결이 재심 사유 중에 하나거든. 나중에 재심 사유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절차가 계속 중이고 있으면 불복이 가능할 거고 절차가 확정까지 됐으면 재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허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절차 속행 명령은 요번에 상표판례에서 나와서 기속 재량이다 나온 거고요. 중단은 이게 심사기준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중단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위법, 만약에 종결됐으면은 아마 재심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사건은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격까지 치는 거예요. 메인 흐름에서 자꾸 격까지 치는 겁니다. 당사자 쟁점이 메인 쟁점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너무 단순한데 미성년자 미범인 재해자 이게 절차 능력 쪽이 메인이 나옵니다. 능력이라는 게 제가 여기 지금 그 보충 프린트 보시다 보면은 당사 능력, 권리 능력, 절차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나머지는 쟁점 별로 없고요. 절차 능력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 능력만. 제가 이제 1차 조문 강의였다면은 요렇게 얘기하고 조문을 살짝 건드릴 건데 2차에서는 제가 의미 없는 것들은 조문 굳이 안 볼 겁니다. 시간 아껴서 심사기준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마인드 해볼까요? 미성년자 등은 만약에
직접 출원했으면은 이거 법정 대리인 없다고 해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일단 멍청하다고 봐. 걔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허청이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멍청하다고 깔아버려. 미성년자 피해자의 피해성 요견인. 그래서 멍청하니까 절차 못 진행한다 해서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라. 법정 대리인 무조건 똑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IQ 테스트 할 수 없으니까 연령으로 그냥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게 법정 대리인 필요한 거고. 비법인은 이거 서류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누가 제출하면 서류 그거 내가 유효하게 받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서 서류 주고받고 할 사람만 정확하게 정해놓으라고. 그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에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 법인은 필요 없어. 법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한테 주면 돼.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비법인은 누구가 대표자인지를 몰라. 법인은 대표자가 등기돼 있습니다. 그 사람 주면 된다고 서류를 특허청에서. 비법인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게 비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서류를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대표자 저 법인처럼. 그러면 해주겠다고. 그게 취지고요. 제의자는 이거 해외에다가 항공등기 우편 보내다가 멸실되거나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이거 관리 안 된다 이거야. 서류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리 안 된다 이거. 왜냐면 대한민국 떠나버리잖아. 대한민국 떠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게 특허 관리. 이게 절차 능력적입니다. 각가지 컨셉이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지적 수준이고요. 이건 지적 수준과 관련된 거고, 비법인하고 제의자는 서류 원활한 교신입니다. 비법인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고, 제의자는 해외에다 주기 싫다 이거야. 취지가 좀 달라. 여기 지적 수준, 여기 서류 교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법정 대리인 없거나 이거 특허 관리인 없을 때 취급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없으면 절차 무효세요. 46조로 가죠. 절차 무효세요. 그다음 제의자가 특허 관리 없으면 이거 반려사유 갑니다. 시규 11조 가는 거예요. 명분은 이거야. 명분을 제가 지나가면서 수업 시간에 살짝살짝 건드릴 겁니다. 그럼 그런 거 듣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캐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은 처음부터 내가 정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뭐 드리는 자료나 아니면 제가 나오는 사례집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니까 오버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괜찮아요. 명분은 얘 만약에 특허 관리는 없으면 이거 만약에 46조로 취급하잖아요. 보정명령 해야 되잖아. 보정명령 자체가 서류를 주는 거라고. 보정명령으로 서류를 주려고 했는데 서류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그것조차 하기 싫다는 거야. 서류 교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반려요. 반려도 반려유 통지하잖아요. 아 근데 보정명령하고는 좀 컨셉이 달라서 그래. 어, 그래서 이건 바로 반려. 근데 여기는 주고 나서 법정리를 데려오면 추인 효과가 줍니다. 그래서 반려까지는 아니고 얼마든지 사후 하자 해소할 수 있는 법령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절차 무효사유. 반려나 절차 무효사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취급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절차 무효사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보정하면은 하자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 그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려는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그래서 아예 추가나 보정을 못하게 하는 사항들이 반려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차 때 말씀드렸습니다. 비법인은 공부하지 말라고. 비법인 대표자 안 들여왔을 때 이건 사유가 뭐예요? 조문에 명확하게 안 써 있어요.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마 보정명령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정명령. 그래서 대리인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자 좀 선임 좀 해라 이렇게 보정명령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제 사견인 거고요. 그런 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절차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거 복수 당사자 얘기입니다. 11조가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첫 번째 대표자 선임할 수 있는데 대표자 선임하면은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대표자만 서류 낼 수 있고요. 특허청에서도 대표자한테만 서류를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표자를 선임했건 안 했건 11조이랑 각호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예, 그게 바로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빠진 거.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존속기간 취하, 그 다음에 특허권 포기는 빼고요. 그건 자기 지분 포기가 되니까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신청이나 각종 청구 취하, 국내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주장 취하, 그리고 거불심 요렇게는 같이 가야 된다.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11조에서는 별 쟁점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당사자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능력이 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피안정 후견인, 피성령 후견이란 말은 거의 잘 안 나올 거야. 무조건 나이만 좀 잡아보세요. 나이만 만 19세 미만이다 하면은 무조건 건드려주세요. 건드려주세요. 그 다음에 뭔가 미국을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미국에 사는 사람은 나올 거야. 그러면 제외자 건드려주세요. 미국에 산다. 왜 괜히 미국을 써놨지? 미국 빠인가? 아니야. 5조 한번 쳐달라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에서 하여튼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닫혀야 돼요. 문제에서 조건 주어지면 닫혀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살짝 들어가야 되는 거야. 특히나 올해 문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실무형 스타일이 나온다면은, 내가 이거 스파르타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기존처럼 판례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네다섯 줄만으로 3초 쓰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가 전용품에서 간접침해에서 전용 있지 않습니까? 전용. 어떤 상황이 되면 전용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게 문제 내기면 한 두 줄, 세 줄면 끝이라고. 간접침해에서 말한 M안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두 줄이잖아. 이게 15점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판례형 문제는 검토 칠 말이 많아서, 이거 검토. 이거 칠 말이 많기 때문에 문제 양이 짧아도, 문제 줄이 짧아도 배점이 크게 갑니다. 근데 실무형 문제는 달라. 실무형 문제는 보통 판례는 별도 안 하고요. 실무형 문제라는 게 우리 약간 내용이 좀 와전됐는데, 저는 이제 심판소송 실무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무형 문제는 거의 심사관님의 심사, 그걸 얘기하는 걸로 협의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검토 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 칠 말이 별로 없다고. 명분이 특별히 없고 그냥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만드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검토 칠 게 없으니까 배점을 길게 하려면 하나하나 판단 기준 쓰게 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지는 거야. 올해가 전부 심사관이 심사하는 그 라인으로 갔다고요. 이건 검토 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의하는 거지, 명분이라는 게 별로 생각을 해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길어져요. 이 문제가 길어질 때는 숨그림 찾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번 문제가 딱 그 전형적인 그 코스예요. PCT 하는데 갑자기 보정서 냈다 하잖아. 보정서를 왜 내, 이거. 저리 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스타일이 될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전일권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하나 다 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쳐야 돼.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CT 출원을 했습니다. 구태여 갑자기 뜬금없이 나중에 보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신규 진보성 판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출원일 기준으로 공지된 건지 아닌지 봐서 신규 진보성 판단해야 되잖아요. 보정서 이거 쓸모없는 거지. 쳐버리면 안 된다고. 한마디 써주면서 보정서는 출원일자고 연관이 없다. 한마디 써주고 출원일 기준은 신규 진보성에 대해서 선행발명 지위를 찾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게 요즘 스타일.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 단서가 나오면 한마디씩 꼭 쳐줘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의 문제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만 19세면 이거 생각해라, 미국이면 이거 생각해라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문제 스타일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리인.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무조건 추가로 가셔야 돼. 생각을 변경으로 가시면 안 돼. 나 이제 더 이상 판례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 치는 연습 안 해야지. 그렇게 가시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뜬금없이 판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또 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가셔야 됩니다. 추가로. 어느 순간 판례 문제 냈다고 해서 그거 왜 내는데? 할 수가 없어. 그거 내지 말라고는 아니거든. 예.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파트는 메인이 권한이에요. 대리인은 절차를 대신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대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2차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보충 프린트에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충 프린트 드린 거 제 교재 표로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는 정리해놨는데 법정 대리인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차에서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은 파트인데 친권자하고 후견인. 친권자는 권한의 제한이 없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받아야 돼. 후견인은 핏줄상 조금 멀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인척일 수 있고 아니면 뭐 판사나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핏줄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잘할지를 후견 감독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특허법에 있는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에 대해서 당상 응소하는 거. 응소가 이제 소에 응한다는 건데 심판에 응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응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응소하는 것은 감독인 동의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다. 이 쟁점이 있는 거예요. 당장 응대하는 것은 무조건 최악은 아니라 이거야. 그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은 첫 번째 포인트 이거 좀 알아두세요. 특허관리인과 제내자의 임의대리인이 이젠 더 이상 구분이 없다. 옛날엔 특허관리인은 거의 친권자 수준으로 권한 줬습니다. 특허관리인은. 아, 저 사람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귀찮다 이거. 저 사람하고 아무것도 건들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국내에 있는 특허관리인한테 마치 친권자 수준으로 다 권한을 줬어요. 야 너랑 하자. 너 쟤하고 하기 싫다 이랬었는데 그걸 바꿔버렸어. 약간 음모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음모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권한을 다 줬다고. 그래서 법에 막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또 그래서 소송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오지 말래. 그렇게 좀 있어서 이제는 제내자의 임의대리인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받아야 돼요. 위임장 받아야 되고 위임 사항까지만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과 제내자 임의대리인 똑같다. 거기서 이제 위임장 받는 라인입니다. 요게 시행규칙 5조에는 한 번 위임장 받아서 그냥 쭉 하는 거야. 이걸 포괄이임 등록제도라고 해요. 포괄이임장이라고 하나 그 특허청이 내면은 모든 사건, 장래의 사건까지도 다 그냥 위임된 게 되는 거예요. 포괄이임제도. 그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포괄이임제도가. 그 다음에 6조가 일반적인 위임장 말고요. 아까 얘기한 거 출전특 신청 후 불복. 요거 하려면 특별한 위임장 내야 돼. 특별한 위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위임장은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리한다. 이게 일반 위임장. 좀 추상적으로 적은 거. 위임사항을 추상적으로 적은 게 일반 위임장이고 특별위임장이 이렇게 적는 거야. 출원의 변경포기 취하를 이 사람한테 대리시킨다. 이렇게 적는 거야. 정확하게 이 절차를 위임사항에다 써주는 게 특별위임장. 6조는 특별위임장 꼭 내라. 왜? 이거 다 어떤 절차가 없어지거나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당사시킨 거 맞아? 확인하기로. 특별위임장. 그 다음에 7조. 모든 건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위임장 내야 돼. 그게 뭐냐면 서면으로 증명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대리 줬는데요. 말로는 안 돼.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돼. 명확성을 위해서요. 명확성을 위해서 서면으로. 이게 이제 우리 어제 스파르타반에서는 이제 심사 기준을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합니다. 심사 기준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권리의 분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쟁 방지란 말이 나오는데 분쟁 방지가 뭐냐면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난 들은 적 없는데 이거요. 말로 하면 난 들은 적 없는데 하면 끝이거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모든 걸 증거화합니다. 서면으로. 이게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들 보셨죠? 요즘에 뉴스 나왔던 거 몇 달 전에 뉴스 나온 거 행정기관에서 장들이 업무 오더할 때는 절대로 말로 안 받겠다. 그거 나왔잖아요. 말로 하면은 나중에 이 오더에 의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제가 실무자였지만 저는 시켜서 했는데 시킨 사람이 나 안 시켰는데 이러면 그 실무자만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오더 내릴 때 무조건 서면으로 오더 내리라. 그거 다 그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분쟁. 그런 적 없는 데가 나온다. 우리 특허는 말려고 다 서면을. 이게 권한 쪽입니다. 권한 쪽. 그 다음에 기타는 이따가 조문 한번 쑥 훑어봅시다. 이건 7조회가 추인이고요. 구조가 개별 대리예요. 대리인 여러 명 있으면은 각자 절차 밟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0조가 이 사람 미성년자 피한적이 피성년 후견이 아니어서 지적 수준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굉장히 조금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서면을 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대리인 써라. 이렇게. 이때 법정 대리인 쓴 게 아니에요. 변리사 쓰라고 얘기 나오는 거야. 대리인 써라. 10조입니다. 직접 수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 취하는 거. 똑똑할 줄 알았는데 안 똑똑하네. 네, 그래서 얘는 취급이 46조하고 똑같이 가요. 우리 직접 수준 미흡할 때 법정 대리인 안 가져오면 절차 무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이 가. 여기도 대리인 써라 명령하고 대리인 끝까지 안 쓰면 무효로 갑니다. 라인이 똑같아. 컨셉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 13조 이거 쓸데없는 조문이고요. 넘어가세요. 이게 대리인이었어.
그 우리가 1차용 조문 정리하고 다르게 조문을 하나하나를 많이 보진 않고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친 다음에 어쨌건 남는 시간 빼고 빼서 심사 기준 몇 파트 살짝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실무형 쟁점은 제가 딱 1회만 하겠습니다. 1회만. 그건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간에 할까, 중간에 할까, 아니면은 마지막 시간에 할까, 그건 생각을 해보고 정을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다 할까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하고 쉬다 가겠습니다. 이 실명 문제라는 게 지금 말이 많은데, 그 제 게시판에다가 일단 뭐 어떤 식으로 낸다는 건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넣어놨어요. 그거 한번 훑어보세요. 제 게시판에 들어가면 산업인력공단이라는 카테고리 있습니다. 여기에 그 첫 번째 게시글이에요. 그거 보면 연구 보고서인가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제가 있을 겁니다. 실무형 문제 예제. 그거 한번 쑥 보시면 되는데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개예요. 크게 분류하자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심사입니다. 올해가 어처구니가 없던 게 이걸 그대로 다 냈어. 또 심사하고 심판하고 심사에서 뭐 분할추정 청구 범위 쓰라든지 이게 실무형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단일성 위반인데 의견서 작성하라든지 이게 실무형 문제라고. 단일성 위반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을 주고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극복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단일성. 그거 좀 저는 난처 했었는데 하여튼 의견서 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심판 쓰라는 게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실무형 문제라고요. 그걸 분명히 내년부터 내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내는 게 어딨어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황당을 노릇이에요. 황당을 노릇. 그럼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실무 문제 낸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도 안 내는 건 안 되나?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지 그거는. 잠깐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공개 영상이 갈지 모르겠네. 예. 근데 이거 심판은 내봤자 청구 취지 청구 유스라는 거랑 이게 심판 청구서 쓰라는 소리예요. 요거랑 아니면 심결문 쓰라는 거 주문. 이건 심결문 쓰라는 거죠. 요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이것까지는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이 두 개는 얘만 좀 잡아두시면 돼. 주문이 이제 판단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써줍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이유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별도 공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색한 건 청구 취지 쓰는 거하고 주문 쓰는 것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걸 제 교재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라고. 거기 보충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각 심판들에서 청구 취지 어떻게 쓰고 주문 어떻게 쓰는지 여기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제 교재에 있던 표를 다 넣어놨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실무형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저는 강의도 안 할 겁니다. 저렇게 준비하면 되거든요. 여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어딨냐면 보충 프린트에 와 내가 공부해야겠네. 나 진짜 뻥안 치고 지금 동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나 뻥안 치고 한 번에 잡았거든요. 바로 나왔잖아. 이게 공부가 돼 있는 사람하고 안 돼 있는 사람인 건데 나 공부해야겠네.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청구 취지예요. 65페이지. 요것만 좀 봐두세요. 65페이지. 이게 제 기본서 있는 분들은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 1차용 교재. 저는 1차용 교재를 1차용이라고 안 할 거예요. 1, 2차 다 쓸 겁니다. 제 교재에 있는 거고. 그다음 주문은 뒤로 가야 돼. 좀 몇 페이지 뒤로 넘겨야 돼. 주문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두 개만 보면 돼. 심판의 실무형 문제는 요 두 개만 보세요. 청구 취지하고 주문. 주문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문.
이게 문제지. 이거요. 심사. 이건 뭐 내는 거냐면 첫 번째가 최명도 쓰는 거예요. 최명도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청구범위 쓰는 거를 뭐 내겠다는데 최명도 중에서 청구범위 쓰는 거. 그러니까 명세서 중에서 청구범위 쓰는 거. 청구범위라는 것은 42조 4항 1호 발명의 설명에 있는 것만 써야 되고요. 발명의 설명이 없는 것 쓰면 거절 이유예요. 두 번째 42조 4항 2호 용어 명확하게 써야 되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또 거절 이유니까. 그 다음에 뻔하죠. 이거 청구항 2 이상 쓸 때 이거 조심하는 거. 42조 8항 시행령 5조로 가는 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45조 단일성 가는 거. 이거 처음에 거절 이유 안 나오게 써야 되고요. 거절 이유 안 나오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최대한 레인지 넓혀야죠. 요거의 균형. 거절 이유는 안 나오면서 레인지는 넓히는 거. 이게 청구에 쓰는 겁니다. 저게 어디서 우리가 출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변리사 합격을 하면은 그 수술 저기 연수를 받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을 본다고. 청구범위 작성에 대해서 시험 보는데 그거는 한 가지 아셔야 돼. 지금 특허청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 연수를 할 때 시험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전기, 기계, 화학 다 나눠서 봐요 시험을. 이게 과학 분야에 따라서 청구범위 쓰는 이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화학 하는데 제가 기계 건 맞잖아요.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 기계 하기가 싫다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성향이 쓰는 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연수를 할 때 너 화학반이냐 전기반이냐 기계반이냐 해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시험을 봅니다. 화학반은 화학 문제를 낸다고. 특유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많은 분들.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걸 보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특허청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거 문제 누가 내냐면 변리사님이 와서 내요. 그 연수 변리사님이 오셔서 연수합니다. 변리사님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청구범위 갖고 고객한테 쌍욕 들은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잘 쓴 거야. 오케이 이건 아니야. 이걸 알지. 근데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래서 올해 이제 심상한님 출신 교수님을 쓰신 건데 그건 앞으로 계속 심상한님 교수님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심상한님 교수님도 한계가 있지. 심상한님 하다가 교수님 된 지 연수가 길어질수록 실무감각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문제 단일성과 극복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아서 이거 갖다 점수 차이 절대 안 난다. 제 결론이에요. 점수 차이 안 나고 썼냐 안 썼냐로 끝날 거다. 썼냐 안 썼냐니까 어떻게 쓰는지 그 딱 그냥 기본적인 공식만 말씀드릴게. 공식만. 그거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썼냐 안 썼냐로 갈 겁니다. 썼냐 안 썼냐. 어쨌든 두 컨셉으로 들어가면 돼.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쓸 때는 이 두 컨셉이에요. 그 레인지 넓히는 거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나중에 하여튼 제가 딱 1회만 수업을 할 거예요. 1회만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무조건 기능적인 표현 쓰면 돼. 기능적인 표현 쓰면 거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썼냐 안 썼냐가 갈판할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필 발명이에요. 그러면 작성 도구, 작성부 뭐 이렇게 해버리라고. 썼냐 안 썼냐야. 나중에 이제 수업 나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피라미드 요 두 개만 하면 돼. 이 레인지 관련해서. 거절이는 잘 조심하시고요. 레인지 관련해서 이거 두 개라고. 역피라미드가 독립항이 가장 넓은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줄여가는 거. 종속항, 조속항. 레인지 넓게 그다음 레인지를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요 기법.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만 알아도 나중에 하여튼 리뷰 해드릴 테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죠.
심사관 입장에서는 거주료 통지서, 출원인 입장에서는 통지 나온 거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것도 보정서 내면서 거주를 극복할 수 있는 청구 범위. 이거요. 의견서 보정서 쓰는 거. 올해 시험은 무슨 분할 출원 청구 범위다라고 했는데 분할 출원 청구에 그런 거 안 나올 거고요. 보정서 나올 거예요. 보정서. 보정서 하면서 청구 범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거주료 있으면. 그래서 올해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문제로. 올해 문제 이거 청구주 청구 이유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올해 문제도 보셨지만 청구주 청구 이유는 되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청구 이유 그냥 무효사유 쭉 알던 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청구시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교재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야 하면 되는 거여서 심판 쪽은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올해 문제로 가면 이거 심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최명도 쓰는 게 분할 출원 최명도 쓰는 게 나왔어요. 분할 출원 총무원 쓰라. 그거 좀 단순하게 나왔어. 그렇게 안 나올 거야. 더 나가서 발명의 설명이랑 발명의 내용 주고요. 요거로부터 청구에 써봐라.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컨셉만 거절이유는 없으면서 레인지는 주고 레인지 줄 때에는 기능적으로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항 치는 방법 나중에 그건 리뷰는 해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 거절 통지의 의견서 보정서. 의견서 보정서가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로 나온다면 올해 4번 문제 청구 범위 줬죠. 거기서 거절을 지적하라가 나왔잖아. 그게 거절을 통지하는 거예요. 거절을 지적하라가 4번 문제였잖아요. 통지하는 거고 하나 더 나가는 거지. 네가 통지한 거 극복할 수 있는 의견서 보정서 써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거 천공이 다 바꿔주는 거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그게 심사기준이라고. 마지막에 그 청구범위가 심사기준 예제 그대로 갖다 뵙겠거든요. 조성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심사기준을 살짝 좀 볼 겁니다. 근데 스파르타반이 아닌 2반에서는 되게 깊게는 안 나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잡아볼까요? 올해가 실무 문제로 잔뜩 낸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년부터 내기로 했는데 끼워 맞추면 다 그거라니까요. 거절을 지적해라. 거절을 통지. 심판 청구서 써라.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써라. 최명도 분할 출원 최명도. 다행히 보정서 써라는 안 나왔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